안녕하세요. 동남촌 잼스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초예측 VM이라는 책입니다. 총 5챕터로 구성된 책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해 생각하는 제1장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자본주의의 미래, 제2장 스콧 갤러웨이가 말하는 거대 디지털 기업은 어떻게 세계를 바꿀 것인가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라는 베스트셀러의 저자이며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역사학부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스콧 갤러웨이는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 교수이며 영미권에서 주목받는 지식인 중에 한 명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자본주의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성장은 종교의 교리와도 같다. 자본주의에서 인간의 욕망을 증폭하도록 되어 있다. 욕망이라는 것은 지금의 재화가 사용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새로운 재화가 비교되어 뒤떨어져 보인다면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기존의 제품이 좋더라도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은 더욱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에서 욕망은 끊임없이 팽창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팽창한 욕망 때문에 인간의 문명은 욕망이란 원동력으로 석기시대 선조보다 지금 몇천 배 강한 힘을 가지게 된 것이죠. 자본주의의 권한의 분산으로 지금 가장 성공한 사회 모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사회주의가 실패한 이유도 모든 집중된 권력으로 공산당 지도부가 경제를 주도했지만 민생은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극명한 결과를 만든 원인은 권력의 분산과 자유에 있습니다. 예를 든 에피소드에서 80년대 소련 미하엘 고르바초프가 경제 개선을 위해 그 당시 영국의 마가렛 대처가 시행 중인 대처리즘으로 불려지는 자유경제주의를 배우기 위해 영국에 방문단을 보냈습니다. 그때 소련의 방문단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리에 빵을 사려고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모스크바에서는 엘리트들이 충분한 공급을 위해 노력을 해도 물건을 사기 위해 긴 줄을 서 있는데 인구 1000만이 넘는 런던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 놀랍다. 소련의 방문단은 빵 공장에 공급 담당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지 각자의 위치에서 필요한 만큼의 물건을 만들어 팔면 그만이었기 때문이죠. 필요한 수요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 따라가면 그만이니까요. 빅데이터에 관해서는 빅데이터가 자유경제시장을 없앨 수도 있다고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자본 감시라는 형태로 모습을 드러나는데요. 감시 자본은 사용자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알고 그 대안을 먼저 제시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먼저 받는 유인 시스템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토마토를 아마존에서 산다면 우리가 고르는 토마토의 크기, 모양, 색깔을 빅데이터화해서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것을 표준화합니다. 20년 후엔 빅데이터를 소유한 아마존이 우리가 원하던 토마토를 아마존에서만 살 수 있고 그 제품의 가격, 크기, 모양 모든 것을 아마존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빅데이터를 가공하고 다루는 능력이 중요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경우 인류가 처음 다뤄보는 자산으로 기존의 동산과 부동산과는 다르게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빅데이터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 자산이 아닌 무형의 정보의 형태이기에 빅데이터는 일반적인 자산과 달리 인간이 다뤄본 지 얼마 되지 않은 생소한 자산으로 빅데이터의 소유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 자산이며 재가공된 빅데이터의 소유권을 어떻게 인정할지에 관한 고민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년 후 미래의 경제는 달러, 엔, 유로 같은 화폐의 중요성은 낮아지고 대신 데이터를 매개로 하는 거래가 증가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교환의 방식, 조세제도, 통화체계가 바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2장 거대 디지털 기업은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하는 챕터에서 가파라는 그룹이 나옵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이렇게 4개 IT 기업의 첫머리 글자를 따서 부르는 IT 공룡 기업입니다. 기업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전자정등함이 무엇이 궁금한지 무엇을 찾아볼 때 필연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인 것이죠. 애플은 섹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출시한 모든 제품은 이쁘며 비쌉니다. 이런 비싼 기기를 구매하고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몇백만 원을 쉽게 가처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소유자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수단인 거죠. 페이스북은 사랑입니다. 자신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와 느낌과 행복감을 중심으로 주며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기업입니다. 아마존은 소비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소유와 소비를 건드리는 기업입니다. 더 적은 소비 활동으로 더 많은 재화를 소비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을 잘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런 기업들이 시장의 긍정적인 면만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고용을 줄이고 시장의 혁신을 방해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광고 마케팅의 경우 250억 달러의 마케팅 수익을 내기 위해선 25만 명이 필요합니다. 페이스북과 구글이 2만 8천 명으로 25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2만 8천 명이 25만 명이 하는 일을 하기에 나머지 22만 명은 실업자가 되는 것이죠. 혁신을 저해하는 부분의 경우 기업의 태생적인 목적은 이윤 추구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혁신에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980년대 마벨이라는 미국 통신업체의 예를 들어보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회사가 분할되었고 마벨이 독점적인 지위를 지키기 위해 묵혀두었던 광통신기술, 휴대전화 데이터 통신 기술이 세상에 나와서 새로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독점적인 지위의 회사를 경제하기 위한 사회 시스템적인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독점적 지위는 때로는 사회의 성장과 균형 발전에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경제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경제의 목적은 중산층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를 수십만에 집중하지 않고 다수의 중산층에 보호하는 경제 정책을 최고선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